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바이든의 열악한 자질. 2. 한국의 보복. 3. 미국은 최종 결과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내가 후회할 거라 했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세계 최고의 삼성 변호인단을 끌고 가 미국을 제소해버리자 바이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삼성 변호인단, 초대 규모 로펌 하나 수준의 엄청난 규모로 바이든 행정부를 초토화시켜놓기에도 충분했습니다. 삼성의 변호인단 수는 무려 600명에 육박합니다. 삼성그룹의 법무담당 임원의 스펙도 화려함 그 자체입니다. 삼성그룹 법무팀의 총책임자는 법무실장인 김상균 삼성전자 사장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23회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삼성그룹에 합류했습니다. 김상균 사장 휘하의 안승호, 조준영, 김상우, 지재환, 신명훈 변호사 등이 부사장 대우로 일하고 있는데요. 안승호 부사장은 서울대 섬유공학과를 졸업한 뒤 법무실 IP센터장으로 특허 문제를 전담하고 있으며 법무실 법무팀장인 조준영 부사장은 사시 29회에 합격한 검사 출신입니다. 신명훈 부사장 역시 판사 출신의 정관으로 아이비리그 콜럼비아대 법대 출신이며 해외법무팀장을 맡고 있는 지재환 부사장은 일리노이주 어바나 삼페인 출신의 해외 변호사로 유명합니다. 삼성의 수석 변호사인 김혜은 뉴욕주 변호사는 글로벌 카운셀 어와즈에서 세계 최고의 변호사인 위너로 선정됐습니다. 영국 변호사 설리서터 자격도 가지고 있는 김 변호사는 2019년 글로벌 컴퍼티션 리뷰 GCR가 선정한 전 세계 탑 반독점 분야 사내 변호사 리스트에도 오른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다시 관련 업계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사내 변호사로서 반도체와 모바일 산업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이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더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뮌헨에 있는 막스 플랑크 IP법센터 MIPLC 법학 석사 LLM에 이어 스탠퍼드 로스쿨 LLM을 졸업하고 뉴욕주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반독점법과 함께 IP법의 풍부한 식견을 갖추고 있으며 삼성에 합류하기 전 제네바에 있는 WIPO와 커빙턴, 브리셀 사무소에서도 근무한 화려함의 끝판왕인 스펙을 갖추고 있죠. 이렇게 그냥 변호사 600명도 아니고 세계 최고의 변호사 600명이 삼성 변호인 군단에 합류하다 보니 삼성은 세계 그 어느 로펌보다 더 강력한 변호사 군단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 김앤장이 있다면 미국에는 에이킹검프가 있습니다. 에이킹검프 스트라우스 앤드 펠드. 미국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회사로 1,800여 명의 직원과 900명에 이르는 변호사 인력을 보유한 미국 최강의 로펌입니다. 미국 내 주요 도시는 물론이고 홍콩과 두바이 등 세계 각지 20곳에 사무실을 열고 있고 미국에서 수익성이 가장 높은 유명 로펌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에이킹검프는 미 의회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로비업계를 지칭하는 소위 K스트리트의 주요 멤버이기도 합니다. 클린턴과 부시 대선 캠페인을 이끈 인물 상당수를 배출한 회사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와 깊은 끈이 닿아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에게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특검에 응하지 말라고 조언의 구설에 오른 변호사도 바로 이 회사 출신입니다. 당연히 에이킹검프는 정치인 모금에 적극적입니다. 상당 액수의 정치 자금을 매년 민주당과 공화당에 제공합니다. 미국 한 시민단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 회사는 양당에 총 252만 달러에 이르는 기부금을 냈습니다. 국내 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오랜 고객입니다. 앞서 언급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메리 리 변호사는 에이킹검프가 1998년부터 20년 동안 삼성전자 미국 법인 법률자문역을 맡아왔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회사를 삼성의 미국 내 법무팀 정도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과 에이킹검프는 이런 관계입니다.
무엇보다 에이킹건프가 미국 내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삼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특별한 로비 창구입니다. 에이킹건프가 사실상 삼성 대미 로비를 전담한 셈이며 투입되는 액수는 이후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미국 내 로비 내역을 추적한 책임정치센터에 따르면 2013년에 삼성은 총 122만 달러를 로비에 들입니다. 물론 에이킹건프를 통해서며 액수는 다음 해 더욱 늘어납니다. 워싱턴에서 발행되는 매체인 롤콜은 삼성이 2014년 4분의 1분기에만 에이킹건프를 통해 무려 100만 달러의 로비 자금을 집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은 이보다 훨씬 더 많죠. 단일 기업이 일개 로비 회사에 이 정도 액수를 내놓는 게 흔치 않은 일인지 롤콜은 기사 제목을 삼성 에이킹건프의 100만 달러 로비를 위해 집을로 뽑았습니다. 에이킹건프는 바로 이렇게 결정적 대미 로비 창구로 삼성과 오랫동안 깊은 사연을 맺고 있었습니다. 600여 명의 삼성 변호인 군단과 이렇게 미국 최강의 로펌까지 힘을 모으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삼성이 뒤통수를 친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국제재판에 제소할 수도 있다는 파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삼성뿐만이 아닙니다. 바이든 행정부를 WTO에 한 번에 묶어서 제소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의 한국 기업 뒤통수 치기 전략은 국제통상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분쟁 해결 절차를 밟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미 끝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차와 수입차에 대해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 정부도 바이든 제소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정부도 바이든의 정책이 세계무역기구 WTO 규범 위반이라며 제소했습니다. 그와 함께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공급망 재편을 위해 미국 정부가 잇따라 쏟아내는 시장 교란 행위에 한중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12일 밤 누리집에 올린 자료를 통해 미국이 보호주의적 조처를 남용해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위반했다며 우리의 우려를 해소하고 합법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제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미국의 수출 통제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세계 경제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고 주장하며 미국은 제로섬적 사고를 중단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한국의 반도체 기업뿐 아니라 한국산 전기차를 미국이 차별하고 있다며 바이든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유럽이 미국의 졸개냐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에 이어 중국과 프랑스까지 합세하게 된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WTO 재판에서 무조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최근 중국을 찾았을 때 특이하게 모든 일정을 비공개로 한 이유에 대해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업계 전문가들은 삼성이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왔기 때문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변호사들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애플마저 삼성에 쩔쩔매고 있고 한국산에 터무니없는 관세를 매겼다가 WTO에서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압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미 미국 정관계는 로비스트들의 힘을 얻고 한국 편으로 만들어 놓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치자금 정보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오픈시크릿 홈페이지에 따르면 삼성그룹, 삼성전지, 삼성반도체의 삼성 SDI 미국 법인은 지난해 미국 로비 자금으로 579만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돼 전년도에 372만 달러에서 약 56% 증가했습니다. 오픈시크릿은 삼성그룹의 미국 로비 자금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이후 조금씩 줄다가 미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반도체법이 발효된 지난해 3분기부터
대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단체는 SK하이닉스 미국 법인 솔리다임 도 전년도 368만 달러보다 43% 늘어난 527만 달러를 지난해 미국 로비 자금으로 지출했다고 분석했는데 두 그룹이 미국에서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의 로비 자금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대의 기아차, 현대차의 슈퍼널, 현대제철의 기아차 미국 법인 도 지난해 역대 최고액인 336만 달러를 미국 정관계 로비에 쓴 것으로 집계됐는데 현대차의 로비 자금은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관련 활동 등에 쓰였다고 오픈시크릿은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심 정관 인사들도 모두 한국편, 미국 최고의 로펌도 한국편, 프랑스도 한국편, 중국도 한국편. 이제 더 이상 바이든을 지켜줄 수 있는 기관과 단체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것을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은 범정부 차원에서 한국의 삼성과 손잡고 미국을 완전히 발칵 뒤집을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삼성이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이후 삼성의 요구를 철저히 짓밟은 것도 모자라 대만 그리고 일본과 손잡고 삼성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충격적인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가 한국의 삼성과 함께 바이든을 향해 깜짝 폭탄 발표를 해버리면서 현재 미국은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이스라엘과 삼성이 꺼내든 카드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미국 현지 주요 언론들은 바이든이 한국의 삼성을 건드린 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실수로 기록될 것. 삼성전자가 미국 테일러시의 파운드리 공장 투자 발표를 했을 당시보다 환율과 미국 내 건설 비용이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5일 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공장 건설 비용이 당초 계획했던 170억 달러 금액보다 80억 달러 약 10조 5천억 원가 증가한 250억 달러 32조 8천억 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받는 보조금보다 많은 것으로 한국 대신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한국이나 대만에 공장을 지을 때보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비용이 5배 더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 차액을 미국이 보조금을 주겠다며 유인한 것인데 바이든은 건설 비용의 급격한 증가는 자신과 무관하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기업들의 행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애플과 인텔, 퀄컴에 이어 삼성의 최대 고객 중 하나였던 엔비디아까지 GPU 생산을 TSMC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미국 기업들이 동시에 한국의 삼성이 아닌 대만의 TSMC에 대규모 수주를 몰아주고 있는 것은 바이든이 개입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WCC테크는 IT 트위터리안 네베그너스를 인용해 TSMC가 3나노 반도체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정보가 나오면서 새 아이폰 모델에 들어갈 A17 바이오닉의 성능 목표치 기준도 낮아질 공산이 크다며 수율 문제로 A17 바이오닉의 공급량도 제한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3나노에서 핀패드를 고집한 TSMC는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반면 개발 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어려운 기술인 GAA를 택한 삼성의 파운드리는 3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에서 1인자로 등극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이 아닌 대만에 모두 몰려가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바이든은 쇄기를 받기 위해 일본의 손정해 소프트뱅크 회장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피라미드 최상단에 있는 ARM.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ARM의 반도체 설계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야 하는 ARM이지만 바이든이 목숨을 걸고 팍팍 밀어주고 있는 인텔과 손을 잡으며 전 세계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가 3나노로 치열한 경쟁을 하는 동안 7나노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미국의 인텔이 ARM의 도움을 받아 몇 년 안에 1.8나노를 만들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반도체 피라미드 최상단에 있는 ARM의 도움으로 인텔은 당장의 내년부터 모바일 기기용 시스템 반도체를 시작으로 자동차, 사물인터넷, 데이터 센터, 항공, 우주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대규모 생산을 시작합니다. 한국의 삼성이 막대한 돈을 벌고 있던 분야를 모두 뺏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애플, 엔비디아, 퀄컴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모두 TSMC로 가버리고 예상 못했던 ARM까지 등장해 인텔에 힘을 실어주면서 삼성이 이대로 무너져버릴 것이라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폭탄 발표가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삼성전자와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미국을 완전히 뒤엎자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삼성의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기술과 이스라엘의 기술이 합쳐지면 전 세계 그 누구도 덤빌 수 없는 어벤져스가 만들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기원전 1446년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400년 이상 살던 이집트를 벗어나 그들이 향했던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곳엔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수량이 적어 물이 부족했습니다. 영토 곳곳이 메마른 광야였죠. 비옥한 초승달 지대 이집트와 비교가 안 되는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초 히브리 대학의 하임 나비노비치아와 나움 케달 교수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토마토 연구를 시작했고 그들은 물 사용량을 10분의 1로 줄이고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는 토마토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후 1995년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방울토마토가 탄생한 시초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방울토마토의 종주국이 되었죠. 물이 부족한 척박한 환경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이스라엘. 이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 세계인들 누구나 방울토마토를 사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돈을 버는 기적 같은 일이 만들어졌습니다. 몰리 리빙스톤 히브리대 이숨 디렉터는 방울토마토도 히브리대 연구소에서 나왔는데 여러분이 방울토마토를 먹을 때마다 우리는 돈을 번다며 이렇게 번 수익의 40%는 연구자 몫이라고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여러분의 컴퓨터, 스마트폰 등에 깔린 우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이버 방화벽을 세계 최초로 만든 국가입니다. 최근 이스라엘 스타트업은 일명 생각하는 방화벽을 만들어 내며 세상을 또 한 번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기존 방화벽이 단순한 네트워크 문지기 역할을 해왔던 것과 달리 상황을 인지해 보안 위협에 대응하도록 한 것입니다. 기존 방화벽은 내부망과 외부 인터넷망 사이의 위치에 문제가 될 수 있거나 허용되지 않은 IP 주소 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와 달리 아우라토가 출시한 DAF는 기존 방화벽과 달리 보안 위협을 해서 프로파일링하고 기업 네트워크 상 보안 위협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예측하고 이를 통해 예방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어떻게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지에 대한 보안 담당자들의 실시간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줍니다. 마치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해커가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방울토마토와 생각하는 방화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무려 9,000개의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이는 국민 1,000명당 스타트업이 1개가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스타트업 세계 1위입니다.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유니콘도 30개가 넘습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수는 98개사로 기술력만 놓고 보면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이스라엘은 석유 한 방울은 물론 천연자원도 오로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인적자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데요. 이 때문에 전 세계에서 최고로 잘나가는 기업들이 이스라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해마다 천문학적인 규모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애플에 이어 구글까지 이스라엘 기업들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의 선택은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미국이 아닌 놀랍게도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9,000개가 넘는 이스라엘의 막강한 스타트업 총사령관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경제부 장관은 연구개발 R&D과 제조를 모두 아우르는 비즈니스 단지,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을 그곳에 초대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싶다. 라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경제의 핵심 두뇌 역할부터 시작해 최첨단 제품들을 모두 생산까지 할 수 있는 초대규모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을 이스라엘 정부가 추진 중인데요. 여기에 특별히 삼성전자를 초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반도체 업계를 완전히 뒤흔들 엄청난 기술을 개발하고 삼성이 보유한 최고의 제조 기술로 이를 생산해내면 TSMC나 인텔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것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돈줄을 쥐고 있는 유대인들이 미국 정부 정책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바이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100명 중 11명이 유대인, 하원의원 30여 명이 유대인, 연방대법관 9명 중 2명이 유대인, 미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CEO 100명당 20여 명이 유대인, 미국을 장악한 언론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저널의 경영진과 주요 필진의 35%가 유대인, 미국 최고의 대학 아이비리그 총장 및 교수진의 무려 40%가 유대인, 미국 50대 영화사의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캐스팅 담당, 감독 중 60%가 유대인, 미국의 주요 로펌에 종사하는 변호사의 절반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유대인은 미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가 이번에 한국의 삼성과 폭탄 발표를 하자 놀랍게도 바이든이 바로 태세 전환을 하며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메모리얼 데이 기념식 연설에서 민주주의는 우리의 힘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고 한국을 지키기 위해 미국은 엄청난 희생을 치러왔고 앞으로도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과 계약했던 LNG선 100척을 중국으로 돌리겠다며 엄포를 놨던 카타르가 최근 중국과 유럽에서 나타난 엄청난 현상의 대충격을 받고 있어 화제입니다. 이는 외신에까지 돼서 특필된 상황인데 한국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하려 한 카타르를 궁지에 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조선업의 초대박이 예상되는 상황.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카타르는 한 해 7,700만 돈 규모의 LNG를 수출해온 바 있습니다. 호주와 2위를 다투며 전 세계 시장 점유율 22%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2027년까지 1억 2,600만 톤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120척가량의 LNG선 도입을 추가로 추진했고 2020년 4월 중국 후동중화조선과 16척에 달하는 슬롯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국보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국에 먼저 발주를 해 충격을 줬는데 중국이 LNG 최대 소비국이라는 점과 한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얻으려 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약 2달 후 한국조선 3사와 100척이 넘는 건조 슬롯 계약을 체결했던 상황입니다. 신조용 도크를 미리 선점하는 것으로 규모만 19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카타르는 슬롯 계약을 한 후 즉각 본계약에 나서지 않고 시간을 끄터왔습니다. 한국과의 LNG 재계약을 이끌고 성과 인상 시 이득을 노리겠다는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한국은 카타르와 세건이 장기 계약으로 연간 총 900만 돈 규모의 LNG를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국내에 수입되는 LNG의 3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런데 이 중 490만 돈 규모의 계약이 2024년 종료를 앞두고 있었고 카타르는 이에 대한 재계약을 원했던 상황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카타르가 시간을 끌고 있음에도 작년 7월 먼저 성의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20년간의 장기 계약으로 200만 톤 규모를 재연장하기로 합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다리던 카타르 측의 본계약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카타르는 중국 측과도 LNG 수출을 지속적으로 타진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한국보다 150만 톤 더 많은 350만 톤 규모의 계약을 하자 카타르는 곧바로 4척의 LNG선을 중국에 발주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의 계약은 시간을 질질 끌더니 최근 신조선가가 크게 오르자 2년 전 가격으로 건조해 달라는 상식밖에 무리한 요구를 했고
한국 내에서 비판 여론이 일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발주를 보류해 버린 바 있습니다. 업계에선 상식선을 넘어서는 카타르 측의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다는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호판 가격은 2년 전 대비 2배가량 상승했고 LNG 운반선 가격도 1억 8,600만 달러에서 2억 3천만 달러로 크게 올랐기에 봄 계약 때는 당연히 가격 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뜻밖의 강경함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국내 조선 3사는 2년 전 가격으로 할 경우 수조 원대 손해를 입을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호판 가격 상승은 조선사들의 실적을 크게 악화시킨 바 있습니다. 1분기 수천억 원 규모의 손실 충당금을 선반영해야 했을 정도입니다. 호판은 두께 6mm 이상의 두꺼운 철판으로 선박 제조 원가의 20%가량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카타르는 한국이 양보하지 않으면 중국으로 100척을 다 돌릴 수 있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중국에게 발주를 몰아주면 LNG 계약을 추가로 따낼 수 있다는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최근 중국 보도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주와는 관계가 악화돼 천연가스 수입이 막힌 상황에서 카타르가 최대 278억 달러, 1,800억 위안의 고액 주문을 손에 들고 중국과 협력을 노리고 있다는 기사가 돼서 특필된 것입니다. 이는 한국에 발주하려던 LNG선 100척 이상의 가격과 맞아떨어지는 내용입니다. 즉 중국 측이 LNG 수입을 늘릴 경우 언제든지 한국에게 등을 돌릴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27일 로이터에서 뜻밖의 소식이 나와 카타르가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중국의 LNG 수입액이 마이너스 18%로 대폭 감소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LNG 수입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깐 결과였습니다. 중국의 유일한 수입 감소는 2015년 마이너스 1% 정도에 불과했던 상황입니다. 최근 원자재 난으로 LNG 가격이 폭등한 데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도시 곳곳이 봉쇄돼 수요가 위축된 것이 원인이라는 설명입니다. 중국의 LNG 수요가 크게 줄자 유럽이 숨통이 트였다는 보도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중국은 작년 세계 1위 LNG 구매자였지만 올해는 다시 일본이 최대 수입국이 됐습니다. 중국 상인들은 LNG 물량이 들어와도 산업 소비자들이 주문을 하지 않는다며 한탄했고 사업이 끔찍합니다. 주유소나 제철소 등의 고객이 1년 전에 절반 수준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타르의 기대와는 다르게 중국은 러시아 물량을 소화하기에도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4개월간 러시아로부터 60% 이상 LNG 수입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2월 러시아는 중국과 초대형 가스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 연간 100억 빅미터, 세제곱미터, A가스를 30년간 공급받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금액으로 따지면 140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계약이었습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이 있었을 때도 중국은 연간 380억 입방미터 규모의 LNG 도입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총 길이 3,000km에 달하는 시베리아의 흰 파이프라인 건설에 들어갔죠. 2019년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한 후 지난해 10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받았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종 설비가 완공되는 2025년이면 나머지 계약 물량도 수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입을 해도 중국 경제가 쑥대밭이 될 소비 여력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내신들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재고가 여름쯤 최대가 될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팔로가 막혀 가스가 남아돌고 있음에도 중국이 이를 다 소화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은 카타르와의 추가 계약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이나 그 외 국가들은 러시아의 행태에 분노의 수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유럽은 향후 6개월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미국이나 카타르, 아프리카산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노란색으로 표기된 유럽의 LNG 수입량은 작년 중순부터 큰 폭으로 증가했고 붉은색으로 표기된 중국은 올 초부터 급격히 꺾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는 현재 팔로가 막혀 거의 8천만 배럴이 바다에 등등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 직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수요가 늘어난 유럽에서는 중국 LNG선 사용을 크게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러시아 가스를 수입하는 중국에게 LNG선을 발주하면 제재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유럽 선사들도 한국 쪽으로의 LNG선 발주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올 초 이유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반대한 바 있습니다. 합병할 경우 LNG 운반선 점유율이 60%에 달해 독과점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반대로 말해 한국 LNG선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격이 오르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원가 부담이 완화되고 한국 조선사들의 입김마저 세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 철광석 가격이 진정되는 가운데 후판 가격 또한 5월부터 급락세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봄만 아니라 신조 성가지수가 2주 연속 오르며 16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의 최고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조선사들의 실적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2개 분기 연속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대우와 삼성도 적자폭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NG선 수주 또한 신기록을 경신하자 주가 반등 신호탄이라는 뉴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는 이미 바닥권을 탈출하려는 모습이고, 외국인과 기관도 최근 매수세가 크게 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후판가 인상 등으로 1조 3천억 원대 적자를 보긴 했지만, 올해 적자폭이 크게 줄고 내년부터는 대규모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부진한 5,500원대 바닥권을 탈출하는 모습으로 최근 기관과 외국인이 엄청난 물량을 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주잔고와 신조선가 반등이 당분간 유지되면서 판매자가 주도권을 쥐는 셀러스 마켓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조선사의 가격 협상력이 최대한 발휘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설명입니다. 즉 선박 발주 시장이 호황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굳이 굴욕을 감내하면서까지 카타르 수주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한국은 누적으로 39척 이상의 LNG선을 수주하며 주문을 휩쓸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로부터 2척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첫당 성가는 2억 3천만 달러로 2척에 5,900억 원이나 됐습니다. 게다가 전날에도 3척을 수주하며 이틀간 1조 4,500억 원의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이는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한국조선 5개사는 4월까지 총 136척, 241억 달러, 약 30조 원 어치의 신규 일감을 따냈습니다. 4개월 만에 올해 수주 목표 354억 달러의 68%를 달성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 LNG 선단의 22%를 차지하는 그리스까지 한국에 발주를 넣었고, 이는 유럽 지역 운송을 위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이후 업체들은 한국 LNG선이 활용되길 바라고 있어 급해진 쪽은 카타르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이 된 미국 또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올 4월 연 158만 톤 규모의 미국산 LNG 장기 도입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카타르 측의 선박 갑질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LNG선 기술력에서 중국은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선사는 2017년 중국의 9척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발주했다가 호되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1년 이상 인도가 지연되며 중국 조선소의 기술력 한계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한국이 제안한 LNG 재핵화기 성능평가 표준안이 국제표준화기구 ISO에 채택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연기화는 증발가스를 재응축해 다시 LNG 상태로 바꿔 회수하는 장치로 LNG선의 경제성을 높여주는 핵심 기자재의 표준을 한국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표준 제정 절차의 첫 관문인데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회원국 다수가 찬성하며 한국의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카타르의 선택지는 한국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기술력이 더 높은 한국과 현명한 계약을 하길 바랍니다.